TV에는 몇 번 와가지고 조금 더 친숙하고 난해한 것 같고, 오늘 일단 선생님들 아침부터 되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얼마나 바보짓이었냐면, 어저께 그 영등포장애복지관에서 옹수역까지 갈 때 1시간 반 걸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지하철 1호선이 그렇게 복잡할 줄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1번 승강장과 3번 승강장을 제가 공간 지각이 없다 보니 이제 오늘도 여기 대중교통을 할까 차를 할까 했는데, 아침에 분명히 저는 내비게이션에 의존한 인간이라 40분이면 충분했는데 출근길에 막히다 보니 늦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마도 근무 시작하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으셔서 제가 쉬는 시간 안 갖고 9시 한 50분 전쯤에 끝내드리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인권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보려고 조효재 교수님이라는 분 이제 뭔가 여셔가지고 거기를 같이 가봤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진보가 됐든 우리가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현상에 집중하는 인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구조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처하는 거에만 되게 급급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발설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좀 났고요. 그래서 기관 안에서 저는 인권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해서 여기 선생님이 이제 강의 요청을 하셨을 때 저희가 더 이상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그걸 실천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구조적인 걸 해결하기가 지금 힘들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힘이 나는 일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은 되게 많은 기관들이, 저는 가사재단이 그래도 발달장애인이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한 2가지 정도가 정책적으로 조금 빠르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도전적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기관 안에서 예전에는 인권에서 그런 걸 회복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더 이상 이렇게 질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거부했던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겪는데, 복지관 안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공기관 안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도 환경적 여건상, 지원적 인력 비율상 하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당신은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분들께 다시 전화를 주면서 저희 복지관에 꼭 오셔야 합니다 라는 이용의 구조로 바뀌는 것들로 최리지추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좀 자리매김하는 것 같고, 2번째가 이제 옹심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아니면 이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서비스 제공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제 아마 그게 최근 많이 유행하는 것처럼, 저는 커뮤니티 케어가 잘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쓰시긴 하는데 그게 이렇게 단어가 있고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실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그 지역마다 다 달라서 정의를 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분들과 조금 더 관계 맺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사소통 지원이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의사소통 지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장애인분들이 이동권이라는 것들이 확보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발달장애인분들한테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사소통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물리적인 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 체계, 이런 고민들을 나눠보는 순서대로 갈 텐데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희는 의사소통하면 뭔가 주고받고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 의사소통을 생각할 때 조금 다른 지점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게 의사소통하면 어떤 단어를 생각하시냐면 말로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말로 얘기를 나눈다고 많이 생각하다 보니 발달장애인이 언어가 안 될 경우 특히 우리가 말이 어렵다라고 의사소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소통을 잘 살펴보면 생각과 통함이에요. 생각이 통하면 되는데 선생님들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 보면 저희가 말로 의사소통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뉘앙스로 저희가 분위기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오면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아 저기 뭐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착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되면 아이의 표정이나 아이의 눈빛이나 아이의 몸짓이나 방향을 통해서도 지금 저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건데 그리고 그 이유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통하면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자꾸 말로 의사소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의사소통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도 서비스 이용을 좀 오래 했던 이용자분을 만나면 아 저분이 저렇게 하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실 건데 하고 예측이 되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저희가 의사소통이 충분히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언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됐구나 하고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의사소통 PPT를 만들 때는 모든 학자들의 의사소통 정의를 막 다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남는 것도 없고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어서 저는 이렇게 가족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만든 개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분이 만든 원래 의사소통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덮어주고 영향을 주는 하나의 거대한 우산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우산이라는 개념이 이분은 다른 의미로 쓰셨을 텐데 저는 다른 느낌은 그런 거였어요. 어제도 비가 막 왔는데 저희가 우산을 같이 쓸 수 있는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웬만해서 우산을 같이 쓰기가 쉽지 않아요. 친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산을 같이 쓰는 사이는 저는 관계적 의사소통이 좀 가능한 관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일 중에서 그거를 덮어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뭔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관계들이 아마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구조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보내는 사람이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보통 감정을 전달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고 받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때 전달 매체가 언어일 수도 있고 비언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적 방법으로 저희가 전달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해요. 그런데 비언어적 방법일 때는 내가 받는 사람들의 해석이 조금 가미가 되면서 어떻게 할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만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그 구조 안에서 약간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신자가 보냈을 때 수신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차라리 응답이 오면 제일 좋은데 명확하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응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희가 발달장애인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이분이 전달하는 생각과 감정을 잘 못 읽었으면 잘 못 읽었다라고라도 수신을 해야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읽은 척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읽은 척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본인 스스로 전달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저는 가장 큰 제한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가 이렇게 읽고 해석해서 반응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에게 전달했다고 믿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명확하게 읽었다고 착각하고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질문 한 번만 드려요. 그리고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을 하실 때 보통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먼저 정리한 정보를 선생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이제 자기 노출을 좀 많이 해요. 저희 가족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 노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과 친밀도가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갭들을 좀 줄여나갈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인간관계를 조금 확장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야지 더 의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막 예의를 어겼죠. 늦게 와서. 그런 공손함과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도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많다 하시는 분.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죠? 교육을 오면 좀 이런 게 손이 들어주신 분 있어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뭔가 대인관계 안에서 이렇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나는 의사소통한다. 이렇게 제일 많이 문제를 들어주세요. 공손함과 모습, 예시 따르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나는 예의와 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없네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 자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 생각하면 어제 하루를 들여다보세요. 어제 하루에 내가 누군가에게 생각과 감정을 전달했을 때 그 생각과 감정을 전달한 게 저 사람이 정말 좋아서 저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고 싶어서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저희가 얼마나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했을까요? 선생님들이 그냥 한 두세 시간을 떠올리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한 거는 대부분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이 학자는 굳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100개 의사소통을 하면 80에서 85개는 타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요. 정보 나누기나 인간관계나 이런 공손한 관습 따르기 이런 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나지만 15%에서 20% 내에서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건 80% 이상이 다 누군가를 타인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나눈다고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들한테 말하기 뭐예요? 저희 아들이 항상 저보다 일찍 일어나요. 저희 아들은 저를 깨울 때 뭘 하겠어요? 밥을 달라 하고 깨우겠죠. 걔는 저에게 밥을 달라라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깨웠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얘가 깨끗하게 하고 학교를 갔으면 좋겠으니까 씻자, 뭐 하자 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제일 큰 혼란이 저희 아들이 이제 여기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 들어서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춘기여서 그렇긴 하겠지만 취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어렸을 때는 추리닝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요즘은 왜 그렇게 이 더위에 계속해서 카라티와 청바지를 입고 등산양말을 신겨가지고 있어요. 정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제가 그러면 전날 막 등산양말을 다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또 엄마다 보니 걔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놓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전날 안 보이는 박스에 넣어놔요. 근데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어디서 봤더라고요. 그 박스를 아침마다 들고 와요. 제가 숨기는 장소가 몇 개 안 되니까 그 숨기는 장소를 찾았다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카라 티셔츠를 더울 때 되게 힘든데 라운드체 입으면 훨씬 시원할 텐데 굳이 그 카라 티셔츠를 입겠다는 이유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아침마다 실갱을 하는데 그래도 날이 좀 선선해져서 요즘은 조금 덜 실갱을 하게 되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저희 아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저희 아들은 나는 내 뜻대로 얘기했다 너는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의지들을 표명하게 되는 일들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뭔가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소통이 많다라는 것만 인식하더라도 저희는 의사소통 관계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내가 바라는 게 있어. 저희는 가족이 됐든 누구한테든 사람들한테 항상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걸 조금 더 친절하고 명확하게 전달만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두렵고요. 이제 그럼 좀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나누는 비언어적인 방식에서 언어적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도구적인 지원 체계들을 먼저 알려보면 여기 나와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언어 치료하신 선생님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국내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전달될 때 이제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가 워낙 보편적으로 확대되다 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보완대체 의사소통 하시면 기기 내지는 아니면 팩스만 그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번역을 저는 조금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완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보완이라는 단어라면 원래 이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뭔가 채워나간다는 의미로 보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어그멘터티브라는 단어는 원래 이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이만큼 더 크게 확장해주는 단어인데 그 가지고 있는 뜻이 한국말로 보완한다고 하니까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누군가 부족해서 채워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이 부족해서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장시켜주는 의사소통 지원 체계이고 대체나 의사소통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동용되는 단어여서 앞에 쓰여져 있는 첫 번째 A가 보완이 아니라 확장 의사소통, 저는 확장 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그렇게 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것들은 말도 되게 복잡해요. 말, 언어, 청각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장애인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가 말하고 쓰고 읽고 듣고 이런 거에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대체 의사소통이에요. 저희도 왜 이렇게 제 친구가 최근에 양악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제가 만났을 때 필담을 나눴어요. 그것도 보완대체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는 것도 저희는 이렇게 되고 이게 아주 어렵거나 전문가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도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이게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개발된 이유는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발음이 부정확하잖아요. 발음이 부정확하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음성 출력기기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각적 감각에 민감한 자폐성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도 쓰면 훨씬 더 촉진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2000년대 초반에 막 대립이 됐었어요. 어떤 분들은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쓰면 발달 장애인들이 안 그래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말을 더 안 할 것이다. 언어 발달이 퇴행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고 어떤 쪽에서는 발달 장애인이 이게 인지가 확장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소통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립이 됐었어요. 대립이 되면 보통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했더니 발달장애인이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언어 발달이 촉진됐다라는 걸로 지금은 보편적으로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이 증진된다라고 하고 일단 저희가 주고받는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상호작용의 기회가 확대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들이 명확해져요. 발달장애인이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시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분이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일상생활을 함께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각적인 선호도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가 명확해지면 우리가 관계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나는 사과가 먹고 싶었는데 귤을 주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귤이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 내가 귤을 좋아한다는 걸 저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도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확실히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성취감도 확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도전적 행동에 대한 원인들 찾기 중에서 대부분이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감각적 기능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를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은 보통 하고 싶은 걸 하거나 하기 싫은 걸 피하려고 도전적 행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거 자체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실은 도전적 행동을 지원했던 기관들에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할 수 있게 해드리고 하기 싫은 것들을 좀 피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 도전적 행동이 감소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근데 꼭 발달장애인한테 비교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신뢰라는 관계를 쌓았어요. 신뢰라는 관계를 쌓으면 저 사람한테 말할 때는 자기도 줄도 많고 조금 더 신뢰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잘 전달해요. 진솔하게.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걸
잘 반응해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는 신뢰도 관계로 저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믿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과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호작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정적인 컨트롤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소통이라는 지원 체계는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저는 서비스 제공 인력들 자체가 소진 업무가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 질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 내부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보완대체 소통을 쓰는 방식은 구조는 상징과 도구와 전략과 기술이라고 크게 나눠지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슬라이드 넣었는데 복잡하고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표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알겠는데요. 상징은 도구 체계와 비도구 체계가 있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선생님들께 그냥 다 드리고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해도 모든 정보는 아마 다 전달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선생님들이 일찍 출근하셔서 저를 같이 이렇게 만나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와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전달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음성 메시지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 몸짓이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사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말씀하실 때 제스처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분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들을 표현하기가 쉬운 것처럼 몸짓 언어들도 저희가 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비도구 상징체계에 포함이 되고요. 도구 상징체계가 저희가 많이 봤던 이런 실물을 미니어처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선 잘 쓰이지 않는데 렉시그램이나 아니면 픽토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물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도 보면 화장실에는 화장실 표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층마다 예측하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여기는 뭐 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가 이용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복지관은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층마다 서비스를 페인트 칠을 새로 하셨어요. 어떤 그 발달장애인 이용하는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보기 편하게 공간마다 색깔을 배치하시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이 아마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엑스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잘 쓰지 않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무 모형하고 이런 꽃 모양이 모이면 정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추상적 단어를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족이 있고 집이 있다는 건 알게 돼요. 가족과 집은 보이잖아요. 그럼 가족과 집이 만나서 가정이라는 형태를 이룬다. 근데 발달장애인분들이 가정이라는 형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집과 가족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단어를 묶어나가면서 저희가 그 물질적으로 볼 수 있는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을 연결해주는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현장에서 쓰일 때는 실물의 미니어처 사진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 상징 체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들이 저희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서 이미지 파일만 검색하면 요즘은 모든 이미지를 현장에서 즉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사진이라는 형태로 표상이라는 것들을 즉각 현장에서 모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분들하고 의사소통을 나누거나 이럴 때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미지 파일만 찾아서 보여주면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더라도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넘어서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용하려면 도구라는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상징 체계를 담기 위해서 제작된 물리적 기기인데 스마트폰에서도 쓰실 수는 있어요. NC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 마이 퍼스트 AAC라는 나의 첫 번째 AAC 이런 것들은 무료 앱으로 선생님들이 앱 그냥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다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근데 그거를 저도 활용을 해봤는데 조금 가치가 그게 이제 기기를 되게 잘 만드는 곳이긴 한 것 같아요. 앱을 잘 만드는 곳이긴 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함께 만들었으면 조금 다르게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당사자분들이 쓰기에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진 않아서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앱은 사운딩 보드라는 우리나라 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운딩 보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거는 이용자 중심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저희가 사진을 찍고 목소리를 녹음해서 단어 폴더를 자기 스스로 개인별로 구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무한대책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들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체계면 그 사람이 친숙한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그 사람의 물건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사용을 하면 그분이 접근성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저는 조금 더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물리적 기기들은 비싼 것들은 뭐 이렇게 되게 큰 것 있어요. 마이토키 같은 거 80만 원. 이렇게 뭐 정보통신 보조기기 센터 가면 또 지원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는 잘 그러니까 물론 지금 기존 체계에서는 하는데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현장에서 저는 쓰시기 좋은 건 의사소통 책이나 음성 출력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냥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많이 하시면 훨씬 더 도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었고요.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지 그분들이 잘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 AAC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저희는 막 엄청난 일들이 교과서에 적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비슷해요. 그냥 끝없이 반복하게 됐을 때 이 도구를 많이 썼을 때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만약에 선생님들이 지금 만나는 이용자분들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면서 의사소통을 몇 번 나누면 아마 당사자분이 잘 못 알아듣겠으면 스마트폰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복하고 일상적인 안항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다 보면 그 전략들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술들이 요즘은 중증 중독장애인들 여기에는 많이 그런 이용자가 많이 안 계실 텐데 제가 어저께 어떤 부모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중증 중독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편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것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너무 비싸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쳐다만 보면 이렇게 뭐 키보드가 눌러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그래서 특히 발달장애 분들 중에서 끝말 따라하기에서 평상시에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yes or no인데 그거를 물어보면 다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한테는 시각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방식도 충분히 저희가 뭔가 했을 때 그분에게 좋아요 했을 때 대부분 발달장애인 분들은 제공이력이 좋아요 그러면 다 좋아요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실험을 하는 것들을 표현하실 수 있기 위해서 간단한 기구들을 사용하시는 게 어떤 거에서는 그게 좋고 나쁨을 표현하는 것들을 얼굴 표정을 쓰면 나쁘다는 싫다라는 건 나쁜 거랑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어서 보라색, 황토색 이런 것처럼 전혀 상하나 아니면 그런 위치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것들로 그 표현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얘가 배터리가 없나 봐요.